공동의장입니다. 안명균입니다. 뭐 제가 길게 얘기는 오늘 안 하고요. 우리 강사님 소개만 해드리면, 그,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연구원이 있습니다. 경기 연구원. 연구원에서 그 기후 환경 실이 있는데, 기후 환경 실장을 맡고 계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올해 4월에 경기도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 수립됐거든요. 그 경기도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그 수립하신 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지금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전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오늘은 시험을 볼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제들을 좀 찾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재영 실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여기다 놔둬. 네, 네. 아이고,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이 내용을 마이크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됩니다. 네, 네. 또 어려운 내용을 또 공부하시느라고 이렇게 꽉 차 모이셨는데, 어, 아마 2번 강의는 좀 들으셨던 분도 있고, 아니면 오늘 첫 강의이신 분도 있고, 그 다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까 안명균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경기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기초지자체에서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탄소 중립 이전하고 이후로 이제 우리가 시기를 구분해 보면 법적 토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탄소중립 달성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게 이렇게 숙여서 가지고, 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있습니다. 예, 목차는 이와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가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뭐 경기도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지방 분권이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앙정부가 계획이나 뭐 정책을 수립하고 나면 그 방향성을 보고 광역이나 기초지자체가 그 정책을 개발하고 또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 국내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2번째, 경기도 기본계획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수단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건이 어떠한지, 어떤 장애 요인이 있는지, 이게 아마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여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탄소중립 기본법, 그러니까 이제 전체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이게 2021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탄소 중립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이 법을 제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법 안에 우리나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담아야 될 정책 수단이나 목표나 그다음에 거버넌스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2021년에 만들어졌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법에다가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소송위에서 그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서 국가가 2030년 이후에 이제 감축 목표를 계속 그 연도별로 제시를 하긴 할 텐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법의 목표가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이전 정권에서 목표를 완화할 수도 있잖아요. 아, 우리가 해보니까 안 돼. 그러면 목표를 좀 낮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 법을 바꿀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국제사회에 이미 우리가 이만큼 줄이겠다고 목표를 제출을 했고요. 유엔의 그 신기후 체제 하에서는 우리가 더 목표를 높여서 낼 수는 있을지언정 목표를 더 낮출 수는 없다. 우리가 이미 한번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에 40% 줄이겠다고 목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아무리 달성을 못해도 목표를 낮출 수는 없다. 그리고 법에 이 목표가 딱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법에서 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이렇게 조례도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계획 수립하고 뭐 위원회 구성하고 뭐 지원할 수 있다, 행재정적 지원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 건 모든 법이 만들어지면 다 들어갑니다. 5년짜리든 10년짜리든. 그래서 이 기본법 안에도 국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또는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계획 수립하고 나서 그 계획을 달성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어요, 법에. 그냥 뭐 지자체가 됐던 지자체장이 됐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모니터링 해보겠다, 성과평가를 하겠다 하면 그걸 뭐 한두 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적인 시스템으로 뒷받침되는 건 아니었는데, 이 법에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 수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계획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이행 상황을 점검해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요. 이 결과 보고서는 대부분 조례에서도 의회에도 제출을 하고 공개를 하게 돼 있어서 시민들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법에 목표가 명시가 돼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매년 이행 점검을 한다라는 게 이전의 법하고 탄소중립 기본법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려면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감축.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줄인다 하더라도 10년, 20년 내로 이 기후변화 영향을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배출된 게 그 남아서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 열심히 줄여서 2050년, 100년까지 그 영향을 줄여야 되긴 하지만 당장은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고 하는 그 적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적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 하나, 그럼 지금 당장 기후변화 영향이나 피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응하는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가장 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 전에 법에 안 들어갔던 중에 하나가 저 세 번째 정의로운 전환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려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쪽에 뭔가 규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석연료, 뭐 석탄 발전소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 발전소를 폐쇄하겠다. 그다음 내연기관 자동차도 줄이고 전기차로 가겠다라는 거는 정부의 규제예요. 왜냐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이 정책 수단을 실행을 하려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보니까 전 세계 내 정책이 바뀌면서 내가 일하는 그 사업장이 언젠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게 경기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 정부가 들어가서 보상을 하거나 피해 예방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탄소 중립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석탄 발전소를 언제까지 폐쇄하겠다. 뭐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고 전기 자동차를 늘리겠다 해서 정책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해서 그 의도적인 개입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 전환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거나 부정적 영향을 입게 되는 근로자도 있을 거고 지역도 있을 거고 계층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뭔가 좀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잘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거에 뒷면에 보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지? 그 감축을 해서 누가 혜택을 보지? 그러니까 비용 분담과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일치하면 가장 좋은데 그 피해를 받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정의로운 전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주 이렇게 연착륙을 하려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녹색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자체가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적응을 통해서 사람들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이걸 통해서 그 녹색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성장시키자라는 녹색 성장 이렇게 네 가지 축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이걸 이행하려면 어떤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지라고 하는 것이 이행 기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법에는 기후 대응 기금이라고 해서 재원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이 법에 기후 대응 기금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뒀고 그래서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크게 이렇게 골격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요 골격에 따라서 그 좀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우리나라 탄소 중립 정책이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런 체계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다 부문별로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018년 배출량 대비 30년까지 40%를 줄이는데 이거는 전체 평균 목표잖아요. 그러면 부문별로 얼마를 줄여야 되는지가 다 뭐 전환 부문, 건물 부문, 산업 부문, 수송 부문 이렇게 나눠서 감축량을 정하고 감축률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문별로 정해놨는데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부문별 목표를 좀 조정을 했어요. 산업 부문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산업 부문의 목표를 완화를 해주니까 40% 감축 목표는 안 바뀌었는데 산업 부문에서 이만큼 못 줄이겠다고는 이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전환 부문으로도 넘기고 뭐 CCUS로도 넘기고 해서 어찌됐건 간에 40% 감축 목표는 맞춰놨는데 여기서 보면 이 전환 부문이 사실 우리 지자체하고는 체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전환 부문이 발전이거든요. 에너지 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는 뭐 최종 에너지 소비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발전소를 컨트롤해서 발전소 안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그 방법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한 걸 우리가 쓰면 똑같이 지금 300kWh를 쓰더라도 온실가스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석탄을 많이 사용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랑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한 그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배출 개수가 다릅니다. 같은 전기라 하더라도. 그래서 국가는 이제 전환 부분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부분이 45.9%를 줄인다고 해서 굉장히 목표가 강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에너지 자립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겠다라는 것이 지역의 에너지 자립이잖아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일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전기로 충당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나머지는 국가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 발전소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은 무탄소 연료를 사용한 전기를 생산해줘야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환 부분이 국가 정책으로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부문, 수송 부문 이렇게 목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거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이제 윤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연도별로
제시를 하면서 원래는 이렇게 선형으로 긋잖아요. 이렇게 2018년이 피크니까 이렇게 긋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1년에 1,000만 톤, 2천만 톤 이렇게 줄여요. 우리가 이제 그 뭐 2018년에 총 배출량에서 흡수량 다 빼고 나면 뭐 6억 8천만 톤 정도 되고 그냥 배출량으로만 7억 2천만 톤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앞단에서는 1,000만 톤, 1,500만 톤, 2천만 톤 가다가 여기서 이제 확 떨어지죠. 여기는 마지막 가면 거의 1억 톤 줄여야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비판을 많이 받은 게 그러면 임기 중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냐. 그냥 나는 목표를 제시를 해서 매년 이제 이행평가를 하니까 나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근에 발표된 게 예, 예, 23년이 지금 6억 3,390만 톤인데 잠재 배출량 최근에 발표했어요. 이게 잠재라는 거는 통계가 확정되기 전에 이제 추정을 하는 거 오차가 약간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뭐 그동안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활용해서 잠재 배출량을 추정을 해서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2년 이상 벌어져요. 우리 24년인데 지금 22년도 확정은 안 됐어요. 21년 인벤토리 보고서 나오고 22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24년이 됐는데 작년에는 얼마를 배출했냐, 재작년에 얼마나 배출했냐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차가 벌어지니까 잠재적으로 배출량을 산정해서 1년 이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배출량을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잠재 배출량이 보면 6억 2,400만 톤. 그래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비판하는 시각에서 정말 정부가 노력해서 줄였냐. 경기가 침체되고 산업이 둔화되고 경제활동이 둔화되니까 줄어든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원전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정부는 초기 단계는 굉장히 조금씩 줄이는 걸 해놓고 실제로 그 조금 줄어든 부분을 목표로 초과 달성했다, 2년 연속 달성했다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도별로 감축 목표가 제시가 되고 있어서 경기도나 기초지자체에서도 2030년까지 우리가 얼마를 줄이겠다고 목표를 정한 다음에 연도별로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야 매년 우리가 뭐 100만 톤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올해 100만 톤 줄였는지 안 줄였는지 이행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여러 차례 발표를 하고 제시도 했는데 거의 2018년 이때까지 줄어든 게 별로 없고요. 이제 최근에 와서 코로나 이후에 약간 감소 추세인데 이제 올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2018년은 능가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어요. 우리가 산업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변수는 산업 부문의 활동이 얼마나 이전 대비 늘어났냐는데 올해도 폭염도 있었고 해서 이게 전기 사용량 폭증했을 거다. 2023년 뭐 잠재적으로 봤을 때 국가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24년 가면 오히려 올라갔는데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이 피크라고 정하고 2018년에서 30년까지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감축 목표를 수립을 했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 24년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리고 이제 경제가 뭐 회복 속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서도 그 에너지원을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게 기본 계획을 찾아보시면 왼쪽이 기본 계획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습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고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이제 주요 지표를 제시를 하는 거죠. 2030년이 되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40%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주요 지표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는 이 주요 지표. 왜냐하면 정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단들이요. 부문별 따지고 보면 그거 하나하나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지표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전이 늘어나고 재생에너지가 21.6% 간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그린 리모델링. 그러니까 건물 부문에서 신축 건물은 정부가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을 의무화를 하게 되면 그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계속 신축 건물은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신축 건물보다 이제 기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면
뭐 LED 갈고 그다음 단열, 창호 뭐 이런 거 다 해야 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주택을 개보수하면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그런 건물로 만드는 거는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린 리모델링이 여기 지금 160만 건이 잡혀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종료를 했다는 겁니다. 정책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160만 건인데 정책 수단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기존 건물의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 건 중앙정부도 문제인데 이게 지역으로 내려오면 더 큰 문제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의 건물 부문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온실가스. 그러면 신축 건물은 규제 기준 강화해서 간다고 하는데 기존 건물에 대한 수단이 없으면 이거는 우리가 막 목표 달성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송 부문에 중요한 거는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게 주요 핵심 지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비율을 16.7%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 가로 밑에 보면 450만 대의 전기차, 수소차 보급한데 이것도 좀 늦죠. 지금 최근에 뭐 화재 사고도 있고 전체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전기차 보조금 줄이면 또 뭐 이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정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는 많이 가 있고 한데 실제로 이제 그 목표 달성을 하려면 이런 정책 수단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이 정책 수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뭐 예산이나 뭐 조직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바뀌지가 않고 있어서 또 그냥 계획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림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중립을 하려면 에너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아니면 변혁을 해야 된다.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탄소 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에너지를 전기화하고 전기를 깨끗한 에너지로 공급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낮춘다라는 게 핵심 목표예요. 그래서 그걸 위한 이제 단계별로 전략을 제시를 했고 여기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석탄 발전소 폐쇄, 그다음에 건물에서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 의무화, 기존 건물의 어떤 에너지 효율 향상 이런 대책들이 단계별로 쫙 가서 이렇게 이때쯤 이게 들어와야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도 2050년에 탄소 중립 갈 수 있다고 이제 제시를 한 거고요. 작년에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5도 달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성적표를 보니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죠? 이 수준으로 가서는 도저히 뭐 2도도 못 맞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1.5도 목표 달성하려고 그러면 지금 속도대로 재생에너지를 늘려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향상 속도도 되게 더뎌지고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합의를 한 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겠다. 예.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 속도를 2배 늘리겠다. 그래서 연간 2% 에너지 효율 향상하던 거를 4%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국제기구에서 3배 확충하려면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효율 향상을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1,000기가와트를 확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재생에너지 확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또 에너지 효율을 이렇게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여기 잠깐 보시면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게 전기차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그 리노베이션이 우리의 그린 리모델링에 해당되는데 그 연간 그 재고의 1%에서 2%로 늘린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미터기 설치하는 것, 히트펌프 설치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정책 수단을 가지고 가야 에너지 시스템이 바뀌고 에너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출량의 대부분이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합니다. 하석연료 소비에 의해서 연소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 자꾸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온실가스 100에서 그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비중이 87% 가까이 되잖아요. 일단은 여기다가 핵심적으로 재원과 모든 자원을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걸 안 바꾸면 나머지 13%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온실가스를 그만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가면 이제 국가가 중요했어요. 그때는. 왜냐면 국가 간 협상이잖아요. 그죠? 국가가 협상 주체를 나서서 뭐 선진국이 얼마나 줄이는지, 뭐 개도국이 얼마나 줄이는지, 개도국이 영향과 피해를 받는데 손실을 어떻게 보상을 하는 건지 이런 논의를 국가 중심으로 하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들어오면서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럼 지방정부가 왜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이 중요하냐라는 논리를 들어보면 일단 도시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인구가 많이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온실가스를 일단 많이 배출을 해요. 근데 또 온실가스 배출원이기도 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주체이기도 하다, 지방정부가. 근데 우리나라는 저도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제도나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규제가 가로막고 있거나 중앙정부가 권한을 안 넘겨줘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각종 주민들과 굉장히 가까이 있고 주민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지방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권한을 행사가 할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는 굉장히 칸막이 행정이 더 심하죠. 지방정부보다. 그럼 산업부는 산업만 하고 환경부는 환경 쪽만 하고 국토부는 또 뭐 건물, 뭐 이 교통 이렇게 하는데 지방정부로 오면 역시 칸막이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어떤 부처의 정책이 그대로 그 라인을 타고 내려오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정부에서는 조금 더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현장에 맞닿아 있으니까 그 현장에 맞는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중앙정부는 왜냐하면 모든 226개 기초지자체 맞춤형으로 정책을 설계하지는 못해요. 그죠? 그거 당연하죠. 그렇게 하려면 뭐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역에서 그래서 정책을 설계를 할 때 범용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모든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정책하니까 잘하는 데는 어떤 이게 하향 평준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못하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설계를 하니까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를 굉장히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 효과적인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건물이나 교통 부분에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기가 그린 리모델링을 했고 옆 건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에너지를 훨씬 적게 쓰겠죠. 그죠?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겠죠. 근데 내가 그 전에 한 500을 쓰다가 보니까 전기요금이 덜 나와요. 아, 이거 전기요금 덜 나오네? 그러면 나 600, 700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구조물을 물리적인 그 어떤 구조물을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걸로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 인프라는 왜냐면 시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인프라를 나는 내가 조금 돈을 더 내더라도 나는 그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녹색 건물을 살래.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이제 선택들이 많아야 되니까 일단은 구조물, 그다음 물리적 인프라를 에너지 효율적이고 탄소 중립으로 만드는 건 일단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생활 방식이 이전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쪽으로 가거나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생활 양식도 친환경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이 건물을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투자를 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들의 생활 양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주체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이 교육이나 홍보나 뭐 정보 제공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방자치단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특히 건물이나 수송 부문, 폐기물 부문, 그 다음에 농축산을 우리가 주로 생산 쪽을 생각하지만 지역으로 내려면 먹거리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시민들이 일상생활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 지방정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핵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옆에는 그냥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유사합니다. 좀 시범 사례, 또 파트너십, 주민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그 탄소중립 기본법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언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을 만들면서 중앙정부가 지역주도 탄소 중립이다. 강조는 엄청 해요. 근데 권한 넘어온 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지역주도 탄소 중립을 하려면 권한도 주고 더 중요한 거는 돈을 줘야 되죠. 예. 그다음에 조직도 사실은 저희가 그 지역 에너지가 한참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를 했을 때 에너지 공단에 지역 본부들이 쭉 있는데 하는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에너지공단의 지역본부 그냥 그렇게 두지 말고 이걸 지역으로 넘겨서 지역의 어떤 에너지 거점을 만들어서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그런 허브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조직이 내려온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권한이 따로 내려온 것도 없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뭐 많이 뭐 지방 정부로 내려온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일단은 저 키워드는 갖고 있지만 저기에 맞는 어떤 그 정책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중에 이제 기본계획 아마 수립하고 이행평가 하다 보면 저 문제 많이 부딪힐 겁니다. 대부분이 기초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예산의 7, 80%가 다 보조금 사업. 매칭. 왜냐하면 자체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중앙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기본계획의 성과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전기차 보조금 줄어들면 여기도 사업 물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나는 100 하겠다 했는데 국고 보조금이 90으로 줄었어요. 그럼 나도 90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재생에너지 예산, 보급사업 예산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줄이면 나는 중앙정부 줄였지만 더 국비 줄어든 거를 내 돈으로 메꿔서 할래라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초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경기도는 뭐 다행히 국고 보조금 줄어든 부분을 그래 정부는 중앙은 줄였지만 그렇다고 내가 내 물량을 줄이지는 않는다. 국고 보조금 줄어든 걸 내가 내 예산으로 채우겠다 해갖고 갔어요. 근데 그런 지자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행 평가할 때 국고에 많이 의존하면 할수록 중앙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를 이제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난 하려고 했는데 국고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줄었습니다. 약간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구조들을 좀 우리가 기본 그래서 이행 평가할 때도 물론 어쩔 수 없이 국가 정부 중앙정부 정책에서 좌우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다 목표를 달성하고 하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자체가 내 권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못한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중앙정부도 중앙정부가 저러니까 할 수 없지라고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앙정부의 제도나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중앙정부가 돈도 내려보내고 권한도 내려보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이 분명히 좀 필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행평가하라고 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도적으로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기금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지자체가 기후대응 기금 만들게 돼 있으니까 그전에는 만들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일단은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도 환경부가 지정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안 받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도 해요. 이제 환경부가 1억 원 주고 지자체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올해 신청했는데 예산이 모자라고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갔더니 그냥 1억 원 안 주면 내 예산 1억 원 들여갖고 어디 센터에 위탁해가지고 탄소중립지원센터 내가 할란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면 1억 원 주고 나서 정산을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그 정산하는데 행정 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뭐 안양시도 없잖아요. 그죠? 탄소지원센터.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 뭐 줄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안양시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뭐 주면 좋지만 그냥 예산 1, 2억을 뭐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 받고 그냥 내가 예산 편성해가지고 탄소중립지원센터 만들자. 그리고 거기서 기본계획 뭐 이행평가라든가 뭐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이라든가 인벤토리 이런 기본적인 작업은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좀 중요하고요. 요거가 이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그림이 복잡한 것 같지만 심플합니다. 일단은 시장구수, 도지사가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거를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지방에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환경부에 제출을 하면 환경을 쫙 모아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제출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의 역할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지자체가 도지사한테도 제출하고 환경부한테도 제출을 하는데 도가 기초지자체 계획을 보고 뭔가 좀 조정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법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법을 만들 때 그 부분이 좀 강화가 돼서 지금 광역지자체 역할을 좀 강화해야 31개 시군이랑 경기도의 협력 관계가 좀 지속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체계는 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이행점검이 제도화되면서 이행점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작성을 하고 그거를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거를 제출을 하고 그 환경부가 모아서 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제출을 하면 거기서 보고 뭐 이렇게 좀 부족한 게 보이겠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대비 그 이행 점검한 결과를 보고 좀 더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 사항을 하도록 이제 그 위원회에서 지자체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도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처음 해봐야 되고요. 이제 그러면 경기도가 사실 탄소중립 녹색성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는 작년에 그 경기 아리백 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똑같아요. 배출량 40% 감축하겠다. 근데 좀 더 강조를 한 게 그 신재생 에너지 비중 30%, 그 다음에 9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를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에너지 분야의 탄소 중립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처음에 이제 아리백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된 거고 거기 보면 공공이 뭘 하겠다. 기업이 아리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도민이 참여해서 아리백을 해야 된다. 산업 아리백을 이렇게 하겠다. 요 정책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거는 아리백이니까 에너지 분야에만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하려면 에너지 분야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에너지 분야 플러스 뭐 농축산, 그죠? 이제 이런 그 폐기물, 그다음에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스위치 더 경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2050년까지 경기도가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으로 간다라고 한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스위치 더 에너지가 이게 아리백 비전이 절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뭐 탄소 중립, 뭐 스위치 더 경기 프로젝트 해주면 역시나 이제 아리백 에너지 정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이어서 이제 여러 뭐 도시를 어떻게 바꿀 거냐, 뭐 모빌리티를 어떻게 바꿀 거냐, 폐기물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이런 정책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경기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다 거의 이 분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국가도 보면 뭐 에너지를 어떻게 바꾸겠다,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수송 부문, 그다음 농축산, 그다음에 뭐 폐기물, 흡수원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것이 거의 유사합니다. 카테고리도 유사하고요. 정책 수단도 거의 유사해요. 근데 다만 그 규모라든가 정책 수단의 어떤 임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 거지, 부문이랑 감축 수단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지자체는 감축 성과가 나는데 어떤 지자체는 안 난다. 근데 들여다보면 내용은 비슷한데 이게 사업의 규모가 차이가 크게 나든지. 그렇죠. 여기는 뭐 기존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어디는 100가구를 한다 그러고 어디는 10,000가구를 한다고 하면 그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책 수단이 유사하더라도 이 정책 수단의 규모를 얼마나 늘리느냐, 정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수준의 그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냐. 왜냐하면 목표를 설정했고 예산을 할 거랬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조직이 대충대충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나는 예산 받아서 설치만 하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면 이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내가 사용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정말 온실가스가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실행하는 체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갖추고 있는 곳과 안 갖추고 있는 곳이 정책 수단은 유사하더라도 성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문으로 좀 구성이 된다. 그래서 경기도권은 딱 세 개를 보시면 되는데 경기 아리백 비전, 두 번째 스위치 더 경기 프로젝트, 그다음 세 번째가 경기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요게 내 경기도의 탄소 중립 정책에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리백이
그 경기도의 그 탄소중 녹색성장 기본계획 거의 담겼어요. 그래서 그거 탄소중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이제 경기도 정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요 기본계획 주요 내용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기본계획은 여러 번 발표를 해서 사실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좀 오늘 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항상 똑같습니다. 기본계획 기초에서 할 때 처음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탄소중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배출되느냐. 그러니까 총량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디서, 그렇죠? 부문별로도 봐야 되죠.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데 경기도는 산업도 많다. 근데 이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산업은 빠집니다. 근데 총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산업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도 사실 산업이 들어가는 게 맞기는 맞아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할 때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산업은 빼라라고 한 게 뭐냐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자는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부문은 다 국가가 관리를 해요. 그럼 배출량은 지역에 잡히는데 지역이 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아니 배출량은 잡아놓고 수단도 없는데 왜 우리 걸로 잡냐 이제 지자체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산업은 그러면 국가가 관리하마 그러면 산업이 아닌 건물하고 수송하고 폐기물하고 이쪽을 지자체가 관리를 해라라고 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그 산업 부분이 빠지지만 그래도 전체 현황을 볼 때는 산업을 보는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 일자리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온실가스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지역에 제조업이 있는지 없는지 산업 단지가 녹색 전환을 잘해야 거기가 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계속 경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 총 배출량이 얼마냐, 거기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배출되는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산업을 빼고 이제 기본계획 관리 권한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기도는 이렇게 산업 부문이 좀 많고요. 이 관리 권한 배출량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 차이가 별로 크지는 않을 거예요. 대도시일수록 산업 부문의 비중이 적을수록 총 배출량이랑 산업을 뺀 그 기본계획 수립 대상의 배출량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안산, 시흥 이렇게 산단이 크고 이런데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총 배출량이 거의 100인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뭐 기본계획의 배출량은 40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는 그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우리가 기본계획이 법정계획이어서 이 관리 권한 배출량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책을 펼치긴 하지만 결국은 이게 지역 경제가 녹색 경제로 전환을 하는 게 굉장히 탄소 중립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이런 부분도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전체 배출량이 한 관리 관한 배출량이 한 61.4% 수준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산업 부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계획에서는 산업은 빠지고 건물, 수송, 폐기물, 녹축산, 흡수원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오른쪽에 기본 계획 수립하려고 봤더니 이제 비중이 달라지겠죠. 총 배출량에서 건물이나 산업 부문 비중 보던 거에 비해서 여기 보면 지금 건물이 엄청나게 많죠. 산업을 빼고 나면 대부분의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에서 줄여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를 어떻게 줄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출퇴근을 하고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축산하고 폐기물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배출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 개 합쳐서 한 1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물도 저도 그런 얘기는 하거든요. 이게 시민들이 굉장히 체감도가 높고 다회용기 사용, 그다음에 재활용, 그러니까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거는 폐기물. 근데 이제 배출량을 보면 깜짝 놀라서요. 내가 막 열심히 하면 온실가스가 엄청 줄어들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노력한 거에 비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고 열심히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시험을 볼 때도 핵심 영역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조적인 영역이 있는데 공부할 때 어디부터 해요? 핵심 영역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폐기물을 통해서 시민들의 실천 활동이나 의식이 많이 올라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핵심 영역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건물하고 수송 부분에 이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줄일 거냐, 또 그 깨끗한 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자원과 또 관심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게 그전에는 우리가 발전소는 중앙정부가 짓는 거고 그러면 뭐 우리가 할 일이 있나? 라는 거 우리는 그냥 에너지 소비 줄이는 거 그 정도만 생각을 해서 그죠? 전기 소비를 얼마나 줄일 거냐? 효율을 뭐 어떻게 높일 거냐?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소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는 에너지 시스템이 중앙 집중형이 아니에요. 그죠? 해안가에 뭐 석탄 발전소, 원전 이렇게 크게가 아니라 전부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한다.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그게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게 재생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시민들도 내가 이제 정부가 공급하는 뭐 에너지를 그냥 소비하는 그 수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나는 소비도 하지만 생산도 한다. 라는 게 에너지 프로슈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그 재생에너지가 5만 5천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아직 멀었죠. 한 20년 해왔는데. 그러니까 연간 한 3천 가구, 4천 가구 정도 하니까 이게 한 바퀴 돌라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것도 다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숫자가 작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 나서서 이제 건물하고 수송 이런 쪽에 에너지 소비 줄이고 깨끗한 에너지 생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의 프레임입니다. 앞에는 경기도 아리백 비전이랑 스위치더 경기 프로젝트랑 우리가 연계 하기 위해서 비전이나 전략 방향 등 그대로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년도에 비전도 발표를 하고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그걸 굳이 뒤집어서 우리가 비전도 다르게 설정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받으면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것들, 좀 더 강조해야 될 것들, 그리고 거기에 안 담겼던 것들을 반영하고자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마 그 안양시도 똑같죠. 부서에서 안 받으면 계획 사업 넣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행평가를 매년 해서 결과보고서를 발표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면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수단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행평가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행평가를 막 잘못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공무원들이 내가 예산 확보 안 될 것 같은 거 조금 더 선진적인 거 그 시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 다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좋은 의도로 사업을 넣었어요. 근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실행률 0. 그럼 여기는 못함. 이렇게 평가가 되니까 자꾸 그런 리스크를 안고 싶어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다가 이행평가할 때도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정말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여건은 안 좋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정책을 담은 거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평가를 해줘야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있는 사업들 모아놔서는 절대로 탄소중립 갈 수 없거든요. 아마 안양시도 모아도 안 나올 겁니다. 경기도도 저는 사실은 80% 해놨지만 저거 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뭔가 중간에 뭔가 획기적인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전환 얘기하는데 지금은 전환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이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모자라고요. 확 바뀌어야 되는데 확 바뀌려고 뭐가 바뀌어야 되냐. 이제 이거죠. 올해 폭염 겪었다가 확 바뀌었나? 별로 안 바뀌었죠. 벌써 날씨가 또 선선해지니까 사람들 지역에서 폭염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조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는 게 우리나라는 이런 인식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장애인이 된다. 이렇게 막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만 하면 또 시원해지고 너무 춥다고 생각하면 또 따뜻해지고 그래서 약간 지리적인 것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사실 이 계획 수립하고 뭔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국가 자체적으로도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지금 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아마 안양시도 하게 되면 에너지가 핵심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건물 부문, 그다음에 그 모빌리티 부분, 그 이동 수단 부분, 그다음에 계속 강조드리지만 농축산은 별로 많지 않을 거고 폐기물 부문, 그다음 흡수원을 확충하는 거. 흡수원 확충하는 거는요. 이게 온실가스 감축량, 흡수량은 얼마 안 돼요. 막 공원 막 조성하면 사람들이 막 감축량 엄청 되는 것 같죠. 사실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는 그 감축량만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녹지를 요소에 많이 합충을 하고 해놓으면 도시의 이제 미기후 측면에서 봤을 때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해보면 위성 영상이라는 걸 촬영해보면 녹지가 많은 곳이 주표면 온도가 낮고요. 녹지가 없는 곳이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 폭염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좀 이런 녹지 공간이 많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지는 단지 뭐 몇 헥타르 곱하기 해가지고 감축량만 산정하는 것보다는 녹지가 사람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오죠, 설치하면. 근데 요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태양광을 설치를 많이 하면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산업이 육성이 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할 때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가 정책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두 개, 세 개 목적으로 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공통편익이라고 합니다. 내가 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녹지를 조성했지만 녹지 조성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 좋아지고 시민들의 어떤 뭐 보행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산책을 하면서 건강이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발생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고, 하지만 핵심은 에너지 쪽에 핵심 영역을 안 건드리면 절대로 줄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중장기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첫 번째로는 온실가스가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하나 보는 거. 그 다음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가 줄어들까 늘어날까 전망을 하겠죠. 그죠? 그 전망을 하게 되면 그 경기도는 늘어날 거로 봅니다. 2030년까지. 국가는 줄어든다고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망을 안 하는 거죠. 30년 피크니까 어차피 내려오면 되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늘어나서 여기 보시면 2030년, 33년에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요거 대비해서 실제로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줄이면 40%지만 실제로 늘어나는 거 감안하면 더 줄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문별로 경기도가 이제 감축을 이만큼 해야 된다. 30년까지. 실제로 줄여야 될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건물 보면 2천만 톤, 2,400만 톤인데 아까 국가가 1년에 줄이는 양이 1,000만 톤 초기에 1,500만 톤. 그래서 이 경기도가 사실은 온실가스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 그래서 세종시도 인구가 증가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개발 압력이 높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자체일수록 이렇게 건물 부분이나 수송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높아서 줄이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양시도 그 국가가 감축률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건물 부문, 수송 부문. 근데 그거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목표는 조정을 하면 돼요. 우리가 건물에서 좀 더 줄일 수 있다라면 건물 부분은 감축률을 좀 더 높게 설정하고, 우리는 수송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수송을 좀 적게 감축률을 설정을 하고 총량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40% 지금 맞춰놨기 때문에 사실 40% 안에 최선을 다해서 긁어 모아도 되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경기도도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연도별로 저렇게 줄이겠다라고 이제 가고요. 그리고 이건 부문별입니다. 그래서 부문별은 그냥 이제 참고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안양시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보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대부분 핵심은 건물은 신축 건물, 도시개발 사업을 초기 단계에 어떻게 탄소를 줄이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 엄청 들어오잖아요. 보면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한진희 박사님하고 연구 과제하면서 분석을 해봤어요. 2기 신도시하고 3기 신도시 차이가 엄청 이제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고, 전에 중간에 탄소 중립 얘기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랑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재생에너지나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인프라가 엄청 3기 신도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가면 20년, 30년 후에 그 상태로 유지가 되면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또 투자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 개발 사업, 신축 건물, 이거는 내년부터 규제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 환경영향평가 사업 들어오는데 내년부터 규제가 들어오는데 올해는 지금 기준으로 할 거야 라고 해요. 왜냐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고 내가 그걸 굳이 따라야 될 이유가 없고 인허가 나는 시점에 그 규제만 충족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2년, 3년에는 뻔히 이게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이 의무화될 텐데 다른 건물들은 다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 받을 텐데 이 건물이 못 받으면 나중에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거. 사실 근데 공사를 할 때 설계 단계에 넣는 거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한 달 단축하는 게 금융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재생에너지를 더 넣으라고 막 해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안 해준다고 하다 2달, 3달, 4달 이게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면 다 그게 비용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초기 단계에 설계아예 반영을 해버리면 뭐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 뭐 누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시개발 사업 초기 단계 인프라를 만들 때 탄소 중립을 고려하더라 하는 게 안양시도 법이 없다, 뭐 중앙정부 제도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안양시가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각종 위원회 기준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거기서 뭐라도 권고라도 하게 되면 사업자가 받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 낫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두 번째는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하는 거 그게 들어가고 경기도는 아리백 재생에너지 전환쪽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성 부문은 사실 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일단은 그 우리가 감축 원단위를 산정할 수 있는 거는 전기차, 그다음에 친환경차, 그다음에 교통 수요 관리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는 경기도도 교통 수요 관리하자고 전문가분들이 오시면 다 얘기해서요. 왜냐면 에너지도 에너지 소비 줄이는 게 1번, 수요 관리 1번, 그다음에 모자라는 에너지를 깨끗한 에너지로 공급하는 거 2번. 교통도 최대한 이동을 안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게 수요 관리 1번. 주차장 뭐 이거 저기 무료 주차장 다 없애는 거, 자동차 이용 안 하게 하는 거. 이게 1번이고 2번이 그다음 대중교통을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친환경차 전환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경기도가 사실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서 교통 수요 관리를 하더라도 도시 안에서 일부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건 가능한데 그게 핵심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경기도도 대중교통, 전기차, 그다음에 그 미세먼지 대책이기도 한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이런 것들이 좀 핵심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기술 발전이 되고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차 저쪽에 규제 막 풀고 하면서 뭐 한 몇 년 사이에 뭐가 획기적으로 바뀌면 또 우리나라도 교통 시스템이 바뀔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농축산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흡수원. 여기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흡수원은 이게 흡수량이 그 통계가 굉장히 신뢰도가 낮아요. 들쑥날쑥해서 몇 년 사이에 2배 차이도 나고 아마 안양시도 인벤토리나 뭐 이렇게 받아갖고 보면 이게 왜 이런 거야? 아니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흡수량이 2배가 됐다 절반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물어봐도 모릅니다. 왜냐면 산림청에서 자료를 이제 그 작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청도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어서 흡수량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경기도가 너무 들쑥날쑥해서 저희는 그냥 한 150만 톤을 유지를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목표가. 계속 경기도가 농지, 뭐 산지 전용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걸 유지하는 거 힘드니까 그래도 우리는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계속 뭐 확충하고 보존하고 복원하는 사업들을 넣겠다 해서 경기도는 150만 톤을 그냥 30년까지 갖고 가겠다는 게 목표고요. 그 17개 시도를 봤더니 대부분이 줄어들어요. 국가도 2천만 톤 줄어들거든요. 30년 가면. 대부분 줄어드는데 일부 지자체가 그거보다 더 많이 확충을 하겠다고 한 지자체가 있지만 대부분은 흡수량을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아까 핵심 영역이 있고 핵심 지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서도 핵심 지표는 일단은 재생에너지 쪽. 왜냐하면 수요 관리는 효과 검증이 안 됩니다. 내가 줄였는데 얼마를 줄였는데 뭐에 대해서 줄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못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요금이 중요한데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또 올라갔고 최근에 기업들은 아리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관리의 핵심은 가격인데 그게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효율이나 뭐 수요 관리 이건 지자체에서 정책을 하더라도 효과가 그렇게 나지도 않고 모니터링도 잘 안 돼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설치하면 감축량이 딱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재생에너지 목표가 그 기본 계획의 지표로 들어가 있는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좀 우리가 봐야 되고 두 번째 그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가 얼마나 확대가 될 건지 특히 국가가 친환경차 아까 450만 대 보급한다고 했는데 목표 대비 미달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 근데 그 화물차 이렇게 운행 거리가 긴 그 차량들 있잖아요. 사업용 차량들. 왜냐면 사업용 차량들은 운행거리가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10대, 20대 줄이는 것보다 그거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50만 대는 가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두 가지 핵심 지표는 좀 경기도랑 연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
기본 계획 나중에 이제 모니터링하고 성과 평가할 때 또는 사업의 구성을 볼 때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재생에너지 뭐 예를 들어서 200메가 딱 있지만 200메가가 딱 이게 사업별로 또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되어 이게 아마 기본 계획은 관리 카드를 만들기 때문에 A라는 사업이 5메가, B라는 사업이 10메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 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모든 걸 펼쳐놓고 모니터링 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시민들 입장에서 만약에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그 안양시, 뭐 의왕시, 뭐 군포 이쪽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을 정하고 거기에 핵심적인 정책 수단 두세 개만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평가하는 거는 연구원이 해요. 그다음에 그 전문기관이 매년 해요. 그 펼쳐놓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이제 지표를 좀 갖고 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쉬고 한 10분 정도 쉬고 또 재생에너지 여건이랑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에) 안 되죠. 근데 올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촉구하는 중간보고라는 말을 할 이유가 중간보고해서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면서 시장님 그래도 참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중간보고. 뭐 이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건 재생에너지 늘리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저기 2030년까지 1.6메가가 오긴대요. 네? 네? 저희 여기 좀 이따 김해빛 발전 산력 협동조합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게 1.4메가거든요. 우리가 설치한 것만큼을 2030년까지 시간한답니다. 아주 미치겠어요.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중장기적으로 이게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전망을 하고 그다음에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걸 부문별로 감축률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거기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그다음 민관 협력도 필요하고요. 특히 탄소 중립 인프라 투자의 30%는 공공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70%는 민간 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전 세계적인 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으로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그죠? 예산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공공이 하는 역할은 이거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나는 우리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주택 태양광에 지원을 많이 할 거야라고 시그널을 주면 민간이 여기서 뭔가 자기 투자를 해서 같이 그 자금을 활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이 하는 역할은 내가 100% 예산 들여서 탄소 중립한다는 거 정말 말도 안 되고 할 수 없고 그러면 공공 재원을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서 탄소 중립 감축 효과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으로 자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탄소 중립한다고 예산을 1,000을 쓰는데 1,000 썼는데 보니까 감축 효과가 불분명한 그러니까 감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약간 그걸 이제 일부에서 그린 워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인 듯 아닌 듯. 그런데다가 이제 예산을 70을 쓰고 실제로 감축 효과가 확실한데 30을 썼는데 총량은 100이에요. 근데 옆에는 보니까 감축 효과가 확실한데 70을 쓰고 그냥 시민들 이제 참여도 필요하고 그런 수용성도 필요하니까 그런 쪽에 3을 넣는 데는 예산액은 똑같아도 실제로 감축 효과가 다르고 산업에 주는 영향도 다르고 민간의 어떤 투자 이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공공의 역할은 사실 민간의 탄소 중립과 관련된 시장을 활성화하고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는 게 공공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총액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어느 영역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같이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 우리가 그 해외에서는 많이 해요. 정책 수단이 한 50개가 있다.
50개가 이제 다 기술별로 비용이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100을 들였는데 감축 효과가 100이 발생하는 게 있고, 어떤 데는 10을 들였는데 감축 효과가 100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비용이 적게 들고 감축 효과가 많이 발생하는 쪽에 예산이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산업적인 고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낮지만 산업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감축 효과가 확실한 사업들은 예산도 많이 넣어줘야 되고 속도도 빨리 해야 그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책 수단 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뭐 경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온실가스 줄이려면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경기도는 온실가스가 계속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 이거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어,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서 북부 지역은 개발에서 좀 소외가 됐잖아요. 동부 지역도 규제 때문에. 그 지역에서 탄소 중립을 고려해서 뭔가 개발을 억제하라 그러면 통할까요? 안 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지역에서 인구를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보면 인구가 다 늘어나요. 그거 다 하면 경기도 인구 전망하고 차이가 엄청 크게 나요.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온실가스가 줄어들려면 어떻게 돼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인구를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기도가 실제로 이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개발 사업이 많으면 이 개발 사업을 어떻게 탄소 중립 인프라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거냐. 왜냐면 개발 사업이 많다라는 건 뭔가 돈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러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개발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규제가 강화되면 나중에 또 돈을 들여서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프라 사업을 이왕한다고 하면 미래 신산업 보고 친환경 그 시장이 커지는 거 보고 그런 쪽으로 인프라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친환경 인프라, 탄소중립 인프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큽니다. 경기도가 워낙 제조업 비중도 높고 국가 경제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GR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도 높고 국가 경제에서 경기도 산업이 차지하는 역할, 경기도 위상, 그래서 경기도가 그 산업의 녹색 전환을 못하면 국가도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아리백이나 또 탄소 중립 규제, 뭐 유럽의 시밤이라고 해갖고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해서 26년부터 시행이 될 거고 지금은 배출량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 탄소 배출 줄여야 돼요. 미국도 청정 경제 법안이 발의돼갖고 유럽과 똑같이 관세 매기겠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업이 앞으로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그죠? 수출 의존형 경제인데 수출을 앞으로 하려 그러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단순히 뭐 온실가스 줄이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 나아가서는 우리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백에 가입한 그 본사 상당 부분의 9개가 본사가 경기도에 있고 사업장도 굉장히 경기도에 많아요. LG노텍 2030년까지 해야 되니까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애플에 납품하는 기업들, 부품업체들, 우리 대기업만 납품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안에 중소협력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고객사가 너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 안 쓰면 내가 납품 안 받는다. 이런 요구들이 오니까 중소기업도 굉장히 인식이 높아지고 발빠르게 움직이고자 하나 재생에너지 물량은 그렇게 안 늘어나요. 정부도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지금 2년, 3년 사이에 상당히 위기의식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내가 수출을 하고 고객사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가 그게 오니까 뭐라도 중앙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그런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경기도의 어떤 산업이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리백이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높을 걸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전국의 평균 비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재생에너지 비중도 높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안 늘어나는 건 아닌데 발전소 뭐 시민입회 발전소도 전국에서 가장 많고 뭘 안 하기는 안 하는 건 아니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긴 늘어나나 부모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거. 그래서 전력 소비량이 전국의 4분의 1이고 그 절반 이상이 산업에서 전기를 써요. 그러니까 그 산업에서 수출을 하려면 그 전기를 깨끗한 전기를 써야 수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경기도가 아리백이. 그리고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일단 재생에너지 비용 단가를 낮추는 것. 왜냐하면 구매를 하는데 이게 비싸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 일단 비용, 그다음에 물량.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양이 모자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기업 경쟁력에도 이게 영향을 지금 미치는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고객사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는 곳은 일단 물량 확보 필요하다. 그다음에 가격 문제. 근데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서 일단 물량만 있으면 난 하겠다라는 이제 기업들이 많아지고는 있는데 이 물량이 없는 거야. 생산. 그래서 발전 사업자들이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소들 다 물량 긁어 모으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적으면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고객사 요구가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에서도 ESG 측면에서 내가 아리백을 하는 게 그 뭐 홍보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라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뭐 이렇게 고객사가 요구가 있는 것만큼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지금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우리가 경기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이렇게 정하고 정책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재생에너지가 설치되는 곳은 전부 기초지자체잖아요. 개발행위가 다 기초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지역 간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가 에너지 소비량 격차가 굉장히 커요. 저희가 이제 올해 연구원에서 기후격차 실태조사 연구를 하면서 소득 계층 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 소비량 격차가 있는 거고, 지역 간에도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대를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책임이 너네가 더 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도 적게 배출하는데 우리가 피해를 더 많이 받아서 이 책임 있는 니네가 돈 내서 우리를 도와줘라라는 게 그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우리도 경기도도 만약에 좁혀보면 그거 화성시가 밑에 한 11개 지자체에 합한 것만큼 에너지를 쓰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그래서 상위 3개가 한 60% 지자체와 맞먹는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더 보이죠. 밑에는 사실 조금해요. 그리고 한 상위 5개 지자체가 한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배출을 합니다. 예, 가천이 저게 2022년 에너지 사용량 기준이에요. 근데 가천도 지금 인구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달라질 거죠, 순위가.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1인당 GRDP가 높은 곳에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높더라. 그러니까 경기도도 저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잘 사는 지역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못 사는 지역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 간에 이런 격차 문제가 좀 있고요. 이게 시군별 아까 관리 관한 배출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을 뺀 배출량을 보면 이제 앞단에 지금 수원, 그죠? 용인, 고양, 성남 이런 지자체가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깜깜이잖아요. 뭐 31개 시군으로 나눠본 게 아니라 그냥 40%, 뭐 7,700만 톤 이렇게 하고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도가 이 감축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려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정책을 해야 또 어떻게 협업을 해야 이게 얼마를 줄일 수 있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고요. 근데 요게 아까 경기도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우리는 태양광을 12.2기가 정도 공급을 해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출 수 있다고 해서 계획에 저 정도 물량이 들어가 있는데 12기가를 경기도가 어디서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후도민회의에서 우리가 회의를 한 거죠. 31개 시군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봤더니 많이 배출하는데 전기 소비도 많은데 또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은데 이런 지역 간 편차가 크다. 그럼 경기도가 12기가와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역별로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처럼 뭐 오염 보화량을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통으로 12기가 하면 목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군별 한번 나눠보자. 도대체 나누면 얼마가 될까를 논의를 한 게 아까 기후도민회의에서 나온 그 전력 사용량에 비례해서 12기가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쓴 데는 그만큼 재생에너지도 많이 공급해라. 그러니까 이게 책임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배출량이 많은 데서 그만큼 더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니까 이게 그냥 무 자르듯이 자른 거잖아요. 지역 여건이나 뭐 비용 본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다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저 정도면 타당하다, 일단 논리가.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게, 그 지역간 배분 권한이 경기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지역간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내 지역에 목표 달성을 하려고 봤더니 부지가 없어요. 근데 옆에는 부지가 더 싸고 좋아.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투자를 하고 그 물량을 내 감축 실적으로 잡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우리 지금 외부 감축 사업의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형태로 지금 배출량은 되어 있고, 요 신재생 에너지 편차가 있고요. 아,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한번 그려봤어요. 전력 소비량 2030년 다 지역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30%를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 현재 발전 설비 용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나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봤더니 이제 여기 화성 같은 경우 지금 0.1, 2%밖에는 발생인데 갭이 거의 100% 가까이 갭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태양광이 많기는 많은데 전력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거의 30%를 신재생으로 맞추려고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연천이나 동두천이나 요 동두천 요런 가평 이런 데는 30%를 이미 달성을 했어요. 저기는. 네. 전력 소비량이 워낙 작으니까 분모가. 예. 그래서 요렇게 지금 갭이 이렇게 커져 있고요. 안양이 어디 갔나요? 중간에. 여기죠. 여기도 지금 갭이 78.7%. 예. 많이 했어요. 아, 그 정도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한번 저희는 나눠봤습니다. 너네 갭이 이렇게 크니까. 근데 사실 30%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30% 하겠다고 했으니까 30년까지 그거를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 본 거고요. 그래서 좀 이따 재생에너지는 또 얼마를 12기가와트를 나눠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게 진짜 이제 기초지자체의 목표를 다 합하면 경기도 목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지 않았어요. 경기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를 수립하다 보니 나중에 이제 31개씩은 다 합해보면 경기도 계획이랑 이게 목표가 맞을지, 감축량이 나올지, 이것도 별개 문제예요. 내년에 이제 그걸 한번 모아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기초지자체의 어떤 재생에너지 공급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역할이 중요한데 그 정책 인프라가 약하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역량이 낮고 일부 지자체 빼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굉장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이 사실 담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전문계약직 공무원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지로운 총량제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계속 그거는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해갖고 안 하면 뭐 벌금 매기겠다 뭐 이런 이제 규제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니까 전문계약직 공무원들 뽑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나 교통 쪽은 뭐 기획다 이렇게 굉장히 전문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전문계약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양시가 있었고 최근에 과천시가 뽑았고 그래서 인력이 이제 공무원들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1년, 2년 만에 모든 게 자꾸 그 연결이 안 되고 끊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 잠재량이 있고 시장 잠재량이 있어요. 기술적 잠재량은 현재 기술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다음 시장 잠재량은 비용이 너무 높으면 개발 못 하잖아요. 경제성. 그다음 규제가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성이나 규제를 다 감안한 게 시장 잠재량이어서 사실 경기도가 시장 잠재량 보면 한 6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게 기술적 잠재량의 7.65%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잠재량은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이 기술 잠재량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뭐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규제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기술적 잠재량 저만큼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은 그런 제약 조건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저거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고 시장 잠재량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와 정책, 규제 개선을 통해서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양을 높이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이거를 도민들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재생에너지 확대 안 된다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게 뭐예요? 주민 수용성.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국가 중에서도 그 아르백 기업들이 들어와서 재생에너지 생산 조달받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막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민 수용성.
문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이 도민들이 생각할 때도 이게 공감대가 없다. 일단 홍보나 교육이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게 주변에 재생 태양광 설치를 했더니 전기요금 줄어들고 너무 좋더라.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확 확산이 되는데 실제로 그 양이 아직 그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어느 속도가 이렇게 가다 변곡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곡점 갈 때까지 여기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실제로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뭐 태양광대 원전의 어떤 대립구도가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어떻게 도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가 설문조사 해보면 이격거리 규제도 괜찮대요. 그 폐지하라는 의견이 많아요. 도민들이 의외로 다 좋은데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것도 좋고 다 찬성하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는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이 많고요. 나머지 이렇게 조금 더 정책 뭐 프레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제로 또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주변에 그 재생에너지 설치한 사람들이 어떤 홍보 대사가 돼서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반대할 일은 아닌데 그리고 전기요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도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시민의 필발전 협동조합이 사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이익을 같이 나눠 가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누구 좋으라고 뭐 재생에너지 설치하는데 내가 찬성하고 동의해줘 뭐 이런 그 인식들이 강하니까 그래서 요 보면 지역별로도 굉장히 이제 경기도는 햇빛 발전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그 탄소중립 지원 센터는 아직까지 지역별로 그렇게 많이 설치는 안 돼서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거, 에너지 협동조합의 역량을 키우는 거. 이게 왜냐면 도민 참여 아리백, 도민 참여 재생에너지 생산에 거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너지 협동조합이 시민들의 어떤 접점을 가지고 시민들 궁금하잖아요. 뭐 태양광 설치하는데 어디 가서 얼마나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아직까지는 상근 인력이 없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데도 있는데 저는 지역마다 이런 거점이 있어서 시민들하고의 어떤 접점을 만들어내고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이제 뭐 소득계층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소득이 낮을수록 뭐 프로판, 뭐 등유 이런 이제 비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소득이 높을수록 전기나 지역 난방 접근성이 더 좋고요. 설문조사 해보면 가구 소득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이 높으면 낮아요. 근데 소득이 낮은 그룹은 전체 가구 소득에서 에너지 비용이 높아요. 부담이. 그러니까 부담도 훨씬 더 되고 냉난방 만족도를 보더라도 소득이 높으면 냉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온도를 낮게 설정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평등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값싸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라고 하면 여기도 있네요. 지금 누구나 재생에너지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민기본권 보장. 그러니까 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사람이 이게 깨끗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하면 누구나 그걸 기본권으로 향유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에너지 불평등 문제 해결하는데도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권, 이용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확대하려면 사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중앙이 해야 될 역할도 있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기초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다 역할이 달라요. 정말 삼박자가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중앙정부는 지금 제도 개선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경기도는 목소리를 높이는데 또 경기도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느냐? 그것도 살짝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중앙정부 제도 개선은 제도 개선대로 요구를 하되 경기도가 조금 리스크를 가지고 왜냐면 민간이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건 민간 보고 막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공공이 하는 역할은 민간의 어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 줄여주는 게 공공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입지 규제 개선하는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 이격거리 규제 개선하는 거는 지자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동두천은 최근에 이격거리 규제 폐지를 했고 또 과천이나 양주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단위의 어떤 이격거리만 빼고 나머지는 다 폐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격거리 규제를 일단은 폐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토지의 83%가 각종 규제로 태양광이 원천적으로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100% 중에
83%가 아예 입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설치를 하냐 마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걸 입지 규제를 일단은 풀어야지, 완화를 해야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경기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기초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각각 로드맵을 갖고 하지 않으면 이게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다들 얘기하지만 일단 이게 의무화하자, 재생에너지 설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발 사업 초기 단계, 신축 건물 초기 단계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의무화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걸 여기다 좀 썼고요. 저는 이제 경기도가 가장 좀 해줄 거는 인허가 쪽 프로세스를 아주 간소화하는 거. 그러니까 아예 입지 규제가 안 된 거를 해소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거 빨리 입지 규제나 이런 걸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인허가 문제를 굉장히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기간을 줄여주는 거 이게 이제 경기도가 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해본 거죠. 규제를 넣었을 때, 뺐을 때 얼마나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했을 때 영농형 태양광 설치 이거는 중앙정부의 어떤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거를 해제를 했을 때 상수원 동부 지역에 상수원 규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 했을 때 이제 면적들이 늘어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1번, 3번 이렇게 했을 때 설치 가능 구역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설치할 때 없다가 하는 게 이게 없다가 아니라 이게 다 규제가 걸려 있고 제도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원래 안 되는 건 없다. 결국 우리가 아까 시장 잠재량보다 기술적 잠재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기술적 잠재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종 그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경기도하고 기초지자체 간에 연결고리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경기도가 목표를 수립을 하긴 했지만 31개 시군의 목표를 할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계기는 좀 달라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국가가 목표를 정하고 여기에 수도권으로 내려옵니다. 수도권으로 내려오면 경기도, 서울, 인천, 목표가 또 나뉘어요. 그걸 갖고 시군으로 뿌려요. 사실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저희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온실가스 배출량 전부는 할 수 없어도 재생에너지 이런 거 확 딱 보이잖아요. 설치 얼마 했는지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그럼 제일 좋은 거는 경기도가 그런 권한이 있어서 우리가 12기가 하려고 하니 전력 사용량에 비례해서든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만큼 할당을 한다. 그리고 그 할당을 하고 나서 목표 이행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경기도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그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수질오염 총량제가 그렇거든요. 목표 할당하고 나서 하수처리장 없으면 하수처리장 건설하는데 예산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원하는 건 차라리 목표 할당하고 정책 수단 달라고.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근데 지금은 목표는 있는데 정책 수단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만 세고 나머지가 없으니까 되도록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로는 경기도가 그래도 규제는 못하지만 시군에다가 우리는 이만큼 할 거니까 시군에 이 정도 하세요라고 목표 권고라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걸 하려고 하면 경기도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이름이 바뀌었는데 기후위기 대응위원회에서 시군의 계획을 받아가지고 경기도 목표를 보니까 너네 너무 안 하네. 뭔가 이거 좀 조정을 해라고 약간 의견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권한이 없어요. 법에는 없지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에 의해서 재생에너지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군의 계획을 받아가지고 좀 모자란다 싶으면 시군에다가 좀 개선을 하도록 공고 의견을 내는 그런 절차를 경기도가 가지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초지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기도가 기초지자체하고 협력 모델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게 어떻게 하면 기초지자체와 협력 모델을 만들 것이냐. 그러면 지자체장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분도 있거든요. 광명, 그죠? 수원은 요즘 열심히 안 했죠. 안양시장도 열심히 하나요? 과천시장님 되게 열심히 하세요. 지금 바뀌셨어요. 처음에 마인드가 없으셨다가 상도 받고 환경 거기가 막 라이다 찍어가지고 탄소 공간 정보 지도 만들고 환경 계획에다가 그 도시계획 없고 막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 들어오는데 왜 안 되냐? LH에 요구는 하는데 LH가 안 들으니까 우리는 탄소 중립해야 된다. 뭐가 안 되는지 보고를 해라.
뭐 만나겠다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이렇게 열심인데 파주시장 되게 또 열심히세요 거기. 그래서 그런 지자체장이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려는 데는 한 두세 개를 대표 유형별로 좀 잡아서 경기도가 거기에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할 때 우선순위 주고 그다음에 좀 추가적인 예산 확보해서 거기다가 지원하고 해서 뭔가 모델들을 좀 만들어서 한 서너 개만 좀 집중적으로 성공 모델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확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고 저는 시민단체에서 좀 하면 좋은 게 모니터링을 좀 30일 시군으로 우리는 줄을 못 세우거든요. 저희는 이제 옛날에 줄을 세웠어요. 왜냐면 지표 가지고 어디가 잘하네 못하네 갖고 30일 쭈루룩 이제 줄은 세우는데 보고서 나갈 때는 이렇게 1, 2, 3, 잘하는데 5개 뭐 이렇게 나갈 수는 있는데 1등에서 31등까지는 줄은 못 세워요. 근데 다른 뭐 해외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배출량도 나올 거고 목표도 나올 거고 다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리더십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미 여건이 좋은 데는 또 잘할 수 있지만 여건이 안 좋은데 열심히 하는데도 평가를 높게 받아야 되니까 그런 지표를 적절하게 섞어서 30일기식으로 매년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죠. 재생에너지든 뭐 탄소 중립 리더십이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31개 시군별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할당을 해보면 이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성시 같은 경우는 거의 2기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아까 2.5메가요? 218메가 여기는 해야 되는 게 그래도 218메가 정도는 해야 된다. 안양시가 2030년에 전력 소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하려고 그러면 218메가는 그 안에 좀 들어가줘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게 계획 수립하면서 부지를 다 찾아내는 건 어려워요. 그죠? 여기 가능하겠다, 가능하겠다 잠재량이고 계획 수립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원래는 계획 수립하기 전에 그런 부지 조사가 좀 돼 있으면 훨씬 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실행력이 높아지는데 그런 조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공무원도 내가 어디 얼마나 설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그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아리백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그런 정보를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러프하게라도 일단 목표를 설정을 하면 그걸 어디서 얼마나 설치를 할 건지를 일일이 조사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상업용 건물도 봐야 되고 지붕은 대부분 다 활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한 200메가가 넘으니까 안양시도 기본 계획에 200메가를 어떻게 어디서 설치를 할 건지가 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가 지금 태양광만 하고 있는데 태양광만 갖고 탄소 중립하기 어렵고요. 근데 지금 경기도에서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거 활용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먼저 가는데 해상풍력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봐야 되는 거고 바이오 에너지 그다음에 뭐 수력 양수 발전 이런 것들도 에너지 저장 장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런 재생에너지 원을 좀 다변화하는 거 이런 거 분명히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주민 수용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공공이 들어가서 주민들을 좀 설득하면 되는데 사업자가 주민하고 막바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주민은 사업자를 신뢰를 못하고요. 사업자는 그냥 나는 빨리 그냥 주민들 입 맞고 난 빨리 사업만 하면 되니까 자꾸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경기도가 산업단지 아리백 한다고 했는데 사업자가 가서 중소기업 지붕에 이거 설치하면 얼마 들어오고 막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 공공의 성격을 가진 주민들이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 단체, 조직, 기관이 설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러면 훨씬 수용성은 되게 높아질 거고 미리 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곳은 갈등 예방 프로그램들을 해야 돼요. 공론화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건지 이 사업 구조를 어떻게 짤 건지 이런 논의할 수 있는 앞단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매번 스마트 에너지 아파트 사업도 그렇고 기회소득 마을도 그렇고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도 그렇고 지금 영농탄강도 지금 또 오래 못한대요. 거기 또 난리가 나서 그러니까 그냥 앞단에 그런 작업들이 없고 사업이 그냥 딱 내려서 뭐 할래요 하면 몇 사람이 주민의견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보면 나는 몰랐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그걸 결정을 하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 안양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렇게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상시적으로 그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렇게 밑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사업이 들어간다고 아무리 뭐 지자체 신청하라고 해도 할 수가 지금 없는 구조여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이게 영국이 되게 잘 해놔서 경기도도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재생에너지 설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소 운영 상황뿐만 아니라 여기는 부지가 발굴이 돼서 부지 개발 중, 인허가 중, 운영 중. 그리고 이게 나오면 나중에 20년 되면 또 폐기 단계 리파워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쫙 나타나 있어서 경기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사실은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서 내가 신청한 게 어느 단계에 어디 갔는지 원스톱으로 이렇게 쫙 나오면 좋은데, 그러면 지금 부지 발굴 뭐 100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3년 후에는 얼마를 할 수 있어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정보가 안 모이다 보면 지금 현재 설치된 것만 갖고 우리가 이만큼 했다고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을 하나 좀 만드는 것도 되게 투명하게 잘 해놔서 클릭하면 다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재생 생산의 주민 참여 확대 이런 부분인데, 여기 딱 보니까 아까 기본권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어갖고, 이게 지금 주택 태양광 3kW 보급하면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혜택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내 집이 있고 또 지붕이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옥상 태양광 올리려고 해도 주택 그 소유주 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내 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아예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내 집이 없는데 나는 태양광을 좀 설치하고 싶거나, 사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보편적인 기본권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책에 대한 어떤 수혜 범위도 그걸 고려를 해서 정책을 좀 다시 짜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 마을도 내가 도시에서 에너지 자립 마을도 할 수 있는 거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자립 마을도 할 수 있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가, 거기는 그냥 보조금을 더 주고, 그러면 도시는 자립마을 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좀 차등화해서 확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해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보편적인 기본권이라고 하면, 정책 설계를 매트릭스에 쫙 해서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워 넣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재생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그 제도 개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우리가 이제 그 기본계획 할 때 중요한 게 제도 개선은 다 뒤로 빼거든요. 과제 관리 카드에서 잘 안 넣어놔요. 왜냐하면 기반 조성에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예산 들어가는 사업도 중요한데 효과가 큰 게 뭐냐면 기준 하나 바꾸는 거, 지침 하나 바꾸는 거, 제도 바꾸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서 할 때 제도 개선은 꼭 필요한 건 관리 카드로 넣어서 로드맵에 넣어서 언제까지 뭐 검토하고 언제까지 뭐 바꾸고, 저는 이런 것 좀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기준에 우리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뭔가 지침을 주겠다라고 하고 하면 그런 것들을 그 관리 카드에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도 사실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은 뒷부분으로 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행평가하는 거 관리 카드를 이행평가를 관리 카드에 들어가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들은 관리 카드에 반드시 집어넣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걸로 마치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그냥 들고 계시고요. 네. 하여간 정말 큰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정말 탄소 중립이 국가 과제이기도 하고 세계의 과제여서 계획을 잡았는데 실현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죠. 그래서 그 좀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까지 좀 이렇게 질의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하여간 고생해주신 우리 고생희 기자님부터 박수 한번.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제 이거에 탄소중립 포집 예. 기도는 아예 그걸 안 다루고 안 넣었어요. 상용화가 저희는 그때까지 안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3년까지 경기도가 하더라도 경기도의 양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지금 CCUS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뭔가 실증 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지금 경기도에는 30년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업들은 그걸 하려고 아, 하려고 그 합니다. 모델을 하려고 네, 하고 네. 경기도도 LNG나 뭐 열정 같은 예, 예. 통신만 그거를 거꾸로 이제 포지션을 쓰겠다라는 네. 그런 기업들의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도단이 아예 아,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이제 저희는 여기 지금 30년까지는 조금 이제 그런 쪽에 또 예산이 많이 이게 미니 수소 도시 이런 예산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그 자원으로 뭔가를 우리가 이제 예산 배분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이제 효과가 검증된 사업 쪽에 집중한 거고 아마 이제 5년 후에 계획을 다시 이제 연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들어갈 수는 있을 것이나 지금 30년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 감축량을 잡을 수도 없고 오히려 이거는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녹색 성장 그 산업 육성 차원에서 들어가지 그 감축량 차원으로는 넣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아까 CCUS 빠지고 흡수원 빠지고 국제 감축 빠지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줄여야 돼요. 예. 네. 예, 또. 네, 저는 이제 박사님 강의를 한 10번 이상 너무 들었는데요. 같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한 60% 따라갔다.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분은 대부분 처음이시라서 굉장히 이 강의가 어려웠으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신 분들 보시면 이제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오셨고 막 공부를 시작하신 아, 분들이 네. 사실은 네. 많이 오셨거든요. 저처럼 이제 활동 연차가 되신 분이 아니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실 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또 교육을 많이 하실 분들이라고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에게 꼭 요거는 전달을 해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 개에서 최대 세 개까지. 아, 다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네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이게 시민들하고 같이 만나실 분들이시기 네. 때문에 그분들하고 만나면 요거는 꼭 전달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해주시면 아, 예.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시민 실천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민 실천이 저는 중장기적으로 그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책을 바꾸는 데는 그 시민들의 어떤 힘이 집결이 돼야 그런 어떤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제 시민 실천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천 활동의 영역을 저는 못 벗어날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좀 시스템을 바꾸는 쪽 이런 걸 강조를 좀 저는 해주시면 좋겠다. 특히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왜냐면 이게 들여다보면 뭐 전력시장 문제, 그다음에 뭐 독과점 문제, 뭐 여러 개가 엉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저는 그 눈높이에 저는 사실 이제 이 교육 자료를 만약에 시민들 대상으로 하면 다시 바꿔야 되니까 제가 그러지를 못해서 이제 그 전에 하던 방식 갖고 오는데 그거를 좀 저는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주요 사례나 그다음에 그런 그 효과를 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교육을 해본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해봤다. 했더니 뭐가 좋더라. 하는데 뭐가 어렵더라. 라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면 그분들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동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교육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태양광도 설치를 해보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갖고 내가 정말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들려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 중간에 살짝 첨언드리면 저희 그 안양군 포구강 시민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이 오늘부로 1,019명이 됐는데요. 가입을 하셔서 그렇게 됐는데 조합원 1인당 1년에 640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실천으로 640kg 1년에 줄일 방법 없거든요. 근데 그냥 조합원 된 것으로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말씀 뭐 그 협동조합 얘기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질문하실 분 의견도 좋습니다. 좀 이따 해요. 다른 분 없나요? 질문?
이거는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한 질문, 이제 추가 질문인데요. 조합원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1인당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사회자한테 질문을 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저기 그 설치하고 있는 그 햇빛 발전소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400kW 규모, 1.4메가. 그러면 거기에 발전을 하면 그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만큼 전기가 아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조합원 1인당 나누면 그만큼 줄이는 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경기도 도민추진단이 2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맞아요. 안양시는 시민들이 그 굉장히 이거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서 보통 이제 시당 10명이 정원인데 15명이 굉장히 굉장히 좀 그렇게 좀 시민들은 뭔가가 이렇게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또 내년 4월 달까지 안양시가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시민 참여단이든 뭐 이제 시에서 뽑는 또 그런 뭐 추진단이나 추진단. 참여단이 이제 구성이 되어질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혹시 그거에 관여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실천단, 시민 실천단, 네, 예. 조례.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분명히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계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그분들에게 조금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서 내년에 안양시가 뭐 시민 실천단을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면 이제 사전에 이런 것들 좀 해봐라라고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보니까 저희도 올해 그 기후 도민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조금 만족도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일방적인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계획 수립 과정이든 정책 모니터링이든 뭔가 여기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정책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지만 일단 어찌됐거나 그 과정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검토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 자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교육하게 되면 그냥 모아놓고 그냥 교육하고 끝나고 이래서 일회성 어떤 교육보다는 이렇게 좀 지속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효능감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저는 필요한데 그게 사실 행정의 영향이기도 한데 행정이 이런 건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정한테 요구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저는 이게 중간 지원 조직이 이렇게 협동조합이 됐던 그다음에 NGO가 됐던 할 역할들이 사실 이런 수요들을 묶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컨텐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연구원이니까 저희가 해보면 기본 계획이라는 걸 저희가 수립을 하면서 그 내용을 다 시민들한테 이제 전달해 줄 수가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경기도가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가 왜 도민추진단이 거기서 태생이 됐거든요. 2019년에 그 지역 에너지 그 이상명 그때 지속협하고 저희하고 연구원에서 그러면서 도민추진단을 그때 처음 만들어서 이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계획 수립 과정이나 그다음 모니터링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그 책임의식을 갖고 계속 이제 한번 참여하는 방안 하나 그다음 이거 말고 안양시에서도 그와 유사한 계획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감축에 대한 것만 볼 게 아니라 배출을 감시하는 쪽 배출과 관련된 계획들에 어떻게 감축을 녹여낼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저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분들이 이제 그리고 저는 분야별로 또 역량을 쌓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렇게 접근하지만 이제 들어가면 건물 쪽에 또 핵심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수성 부문에 또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지식을 쌓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역량을 높이는 거 하나 그다음에 조금 그래 안양시도 분야별로 또 시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뭔가 내가 조금 더 관심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역량을 쌓고 지식을 습득하고 좀 그런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갖추고 그거를 좀 교육 과정으로 저는 잘 엮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평가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또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복수적으로 갈 수도 있는 이면이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탄소 중립 리더십 그런 뭐 지표를 만든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무엇을 요구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리더십 지표는 이제 해외 사례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관련된 제도 개선 또는 뭐 그전 그러니까 이게 제도나 정책을 바꾼 그런 것들 평가 이게 약간 정성이긴 한데 그 자료를 받아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표로 나오는 것 통계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늘었냐, 그 다음에 뭐 1인당 뭐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나,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딱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는 경기도만 공공 아리백을 하지만 안양시는 안양시 안에 있는 공공기관에 전부 다 우리가 아리백 하게끔 뭔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선도 사례 그런 것들을 좀 리더십에다가는 좀 중점을 둬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 그런 게 조금 모범 사례가 나오면 다른 지자체는 다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안양시가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기초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지표를 잘 구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리고 뭐 모든 걸 다 종합 지표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중심으로 저는 만드는 것도 NGO가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연구원은 그래도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빼고 넣고 하는 게 조금 자의적이면 안 되지만 여기 그 시민 영역이나 협동조합에서 봤을 때 리더십은 이거야라고 좀 합의만 하고 뭘 봐야 돼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한 뭐 5개 내지 10개를 딱 보고 그것만 갖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본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아, 네, 저는 경기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아까 그런 그 뭐죠? 안양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좀 참여해서 뭔가 의견을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 탄소이 그 뭐죠? 탄소중립위원회를 거쳐서 그 국가에다 제공해야 되는 건가요? 안양시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있나요? 묻고 싶습니다. 질문이 오 박사님한테 질문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제가 네, 말씀드리면 그 아직 안양시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없고요. 근데 안양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군포는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됐고 의왕시도 거의 네, 구성 네. 직전입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있는 건 안양시하고 의왕시에는 시민실천단이라고 하는 게 조례.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실천단을 구성하는 게 조례 의무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기반들이 있는데 세시 전체에 저기 경기도가 진행했던 것처럼 기후 도민회의 같은 형태, 기후 시민회의 형태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실천할 사람은 시민이니 시민들이 계획 수립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 세 군데 모두 똑같이 답변했습니다. 예산이 없다. 하기 싫은 건지 예산이 없는 건지. 근데 하여간 계속 욕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안양은 좀 그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얘기는 하셨으니 그 저기 내년 4월 수립 전에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보는 것.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오늘 우리 교육에 참가한 분들이 그 안양시든 군포시든 의왕시든 기회 있을 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육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교육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기념사진을 한 장 찍으려고 하고요. 이런 거 다 띄어서 이렇게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앞으로 나오는 건 그렇고 조금만 뒤로 늦춰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교육 끝나기 전에 이 말씀은 좀 드릴게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잡았는데 다른 계획들은 전혀 그걸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내일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 건데 그 의왕하고 군포하고 안산에 걸쳐서 3기 신도시 만들죠. 그 개발 계획에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가 제로에너지 빌딩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탄소중립 건물 에너지 줄이겠다, 탄소중립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나눠드렸는데 수리산 관통 도로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경기 남부에 있는 시민이
인천공항까지 15분 빨리 갈 수 있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 예, 그러니까 자동차 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도로는 만들면서 수송 부분에 온실가스는 줄이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 하나하나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자, 기념사진은 우리 강사님 여기 앉으시고. 앉아요, 그냥? 네. 사진은 누가 찍는 거죠?